변동성 자체가 위험일 수는 없는데 변동성에서 가치를 얻는 가격이 싸다면 그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길게 봤을 때 변동성이 커졌다가 정점을 치고 내려올 때는 길게 보면 기회였을 때가 더 많았어요. 다시 유가가 치솟았을 때 매일매일 헤드라인에 따라서 심리가 움직이시기보다는 오히려 장중에도 굉장히 흔들리는 공간이 온다면 버핏이 말했던 대로 적절한 가격에 가져올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전 지금 주식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이 그래도 밀리면 안전판이 좀 보이는 장이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박스권 안에서 참여를 해도 되는 시기가 3, 4분기보다 훨씬 2분기가 편하죠. 가능성이 있는 시기. 지금이 어떻게 보면 편한 이유가 요즘 같은 장일수록 아마 이분의 의견 기다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부 윤지호 경제평론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왜 평론가님이 더 뵙고 싶었냐면 변동성이 커도 너무 크니까 롤러코스터 때문에 정말 정신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엔 또 약간 지난번이 롤러코스터였으면 요즘은 약간 청룡열차라고 요즘 분들은 아실까요? 약간 소소한 또 변동성이 비교적 좀 소소하게 느껴지긴 한데 이 변동성을 좀 이용을 해도 되는 시점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한 질문부터 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 질문을 딱 이렇게 해주시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변동성이라는 게 보통 투자 이론에서는 위험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여러 재무 이론에 보면 가격의 변동성을 좀 불안한 지표로 보죠. 근데 이제 과연 투자자 입장에서 변동성이 위험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을 어떻게 활용하냐 물어보셨는데, 그리고 투자자들의 위험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내가 돈을 손해보냐 아니냐에 귀결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네. 보통 많은 그루들은 위험에 대해서 영구 자본 손실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은 이렇게 될 거예요. 변동성 자체가 위험일 수는 없는데 변동성에서 내가 얻는 가치를 얻는 가격이 싸다면 그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변동성 구간에서 만약에 굉장히 휘둘려 가지고 뭐 굉장히 비싸게 가치를 얻는다면 이건 불안하겠죠. 하지만 길게 봤을 때 변동성이 커졌다가 정점을 치고 내려올 때는 길게 보면 기회였을 때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제가 한 달 전, 한 6주 전쯤에 여기 나왔었더라고요. 그때는 아마 제목이 현금도 투자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뭐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점은 알 수는 없죠. 점, 고점, 뭐 저점 이거를 말한다면 저는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좀 줄여야 될 영역이 있었다고 본다면 지금은 나눠서 사야 되는 영역에 있는 건 분명히 보이고, 그렇다면 이 변동성을 활용해서 가치가 좀 매력적일 때, 얼마 전에 예를 들어서 5,000포인트는 12개월 선행 PER로 8배였었거든요. 8배라면 그럴 때는 한번 손이 나가도 되는 시기 아니었을까. 그런 정도에서 저는 답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갖고 오신 자료가 있어서 제목이 이제 2분기는 박스권 장세라고 하는데, 사실 이 위에 달려있는 제목이 저는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게 보통은 이제 펀드 매니저들한테는 정말로 맞는 말이긴 한데 개인들은 사실은 꼭 초과 수익을 안 내도 되긴 하잖아요. 옳기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를 약간 거기서부터 시작하면서 요 얘기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제 얘기보다는 저도 이러한 시장이 요동을 칠 때 저도 마음을 잡기 힘들기 때문에 그럴 때는 즐겨 읽는 책들이 좀 있는데, 이번에도 좀 손에 잡혔던 책은 자주 언급드리지만 하워드 막스의 투자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하워드 막스가 주식을 맞췄다 틀렸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펀드멘탈 외에 어쩌면 극단적인 어떤 주식의 상황, 이거 시계추를 설명했는데 좀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사실은 이거는 뭐 다른 책에서 인용했던 건데 뭐 유명했던 분들이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역발상으로 얼마 전에 대중들이 굉장히 시장을 환호하고 접근할 때 약간 반대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뭐 이제와는 다를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옳은 견해야 된다는 건데, 사실 저는 여기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일장 독자적인 견해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먼저 강조하고 싶은 거고요. 그건 아까 개인 투자자건 기관 투자자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그냥 주식시장은 끝없이 올라갈 것처럼 생각했을 때는 그게 대중의 견해라면 좀 다른 독자적 견해를 갖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처럼 오늘도 예를 들어서 이제 유가가 어떻게 될지 몰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기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뭐 온갖 정치 지형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을 이유가 있나. 우리는 어차피 그거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오히려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변동성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예를 들어서 다시 유가가 치솟았을 때 얼마 전에 봤던 119불을 넘어갈 수 있을까? 저는 잘 안 그럴 것 같다. 아직은. 그렇게 본다면 너무 소소하게 매일매일 헤드라인에 따라서 심리가 움직이시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장중에도 굉장히 흔들리는 공간이 온다면 평소에 우리가 좀 갖고 싶어 했던 좋은 기업들을 버핏이 말했던 대로 적절한 가격에 가져올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지금 당장 그런 의미에서 독자적인 옳은 견해가 그거라는 시각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이제 준비하신 흐름이 있긴 할 텐데 유가 이야기 나온 김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요즘에 이제 장 보면서 유가 이야기를 또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다들 유가를 주시하면서 또 여기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좀 영향을 받고 이런 걸 보고 계시긴 할 텐데 좀 시계열을 넓게 보면 사실 유가가 이렇게 올라왔던 때가 지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평론가님은 특히 또 오랫동안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셨을 텐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가 올랐을 때 아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평소에 관심 있었던 종목들을 또 유심히 보는 것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겁먹지 말고 유가에 대한 변동이 왔을 때는 이런 것들을 좀 주가가 내려갈 때 담아도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근데 이거 뭐 담아도 된다를 제가 속단할 수 있을까요? 근데 유가라는 걸 생각할 때 과거와 비교하는 게 적절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던가 과거의 전쟁은 호르무즈 해협을 건드는 이슈는 아니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파급력이 클 수도 있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가가 어떻게 될 것이다.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생각할 수 있는 건 유가가 계속 올라가서 장기간 높게 유지된다면 방금 전에 보여드릴 우리가 가치라는 게 결국은 얼마나 이것을 할인하냐의 흐름이라고 본다면 이 기업의 이익이 있더라도 이제 할인율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요인이 생긴 거죠.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운송비 같은 게 올라간다면 어떡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경기 방어주라고 필수 소비재 얘기하는데 그래서 운송비 올라가면 필수 소비재는 바로 코스트가 크게 올라가는 업종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제조업 여러 가지 업종들의 이런 코스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확 굉장히 길게 되면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뭐 이런 논리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당장 이익의 흐름은 좋지만 만약 이러한 문제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른다면 우리가 어떡하죠? 지금까지 우리 장세를 이끌어왔던 소위 AI 내러티브의 축인 투자 사이클이 흔들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 시점에 당장 그것을 다 반영할 시기냐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박스권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2분기는 그걸 검증하는 시기가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어떤 지금 올라온 이익에 대한 소위 대비 주가는 싸 보이기 때문에 하방은 굉장히 견고할 것이고 상방을 열고자 했을 때는 그럼 앞으로 상방을 열 만한 어떤 이러한 장기적인 이런 수익성이나 안정성이나 성장성의 흐름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던져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단은 저 역사적 고점이 있었잖아요. 6,000대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 내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포트폴리오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세요? 유가를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나온 건 하나가 분명하죠. 유가가 전쟁이 끝나도 과거로 돌아가진 않겠구나. 60불대 그렇게 가진 않겠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지금까지 작년에 많은 조선 애널리스트들이 올해 시장을 전망하면서 조선주들이 LNG 쪽에 엄청난 수주가 나올 거예요.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좀 쉬고 있었는데 전쟁이 빵 터지니까 이제 총매제가 나온 거죠. 많은 수주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호르무즈 이쪽이 불안하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LNG를 가져오게 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도 터미널을 거의 완성한 곳도 많은데 수주는 생각이 안 나오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조선주는 좋겠다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각자 자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쟁이 매우 강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일본의 상사 주식도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버핏도 갖고 있지만 한국의 그러한 소위 자원에 관한 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은 어떨까? 이런 생각 들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 유가가 이렇기 때문에 장이 망가져야 아니요 물어볼 시점이 아니라 상수화된 과거에 비해서 유가가 높아진 유가에서 어떤 식으로 시장이 적응해가고 기업들이 적응해가냐. 저는 오히려 그게 그 시간이 시작됐다 보고 있고
그 시기가 박스권 내에서 결정이 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이 갖고 오신 이 프레젠트 밸류 이 사실 이 시기 이 PR을 계산하거나 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아까 얘기하신 걸 조금 더 좀 뭐랄까 이론적으로 조금만 설명해 주시 넘어가면 어떨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건 뭐 기업 가치라는 게 결국 여러 가지가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는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나마 버팀목이 되는 건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앞으로 만들어낼 현금이 많기 때문에 많다고 사람들이 다 믿고 있죠. 믿고 있죠. 그것을 지금 현재는 또 그게 계속 지속될 거로 보는 거죠. 네. 그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건데 네. 여기서 또 반론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오늘 오라클 실적이 나왔지만 오라클이 결국 이렇게 막 기업들이 돈을 가져오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이 현금을 갖고 주주들에게 돌려주거나 아니면 투자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게 흔히 말하는 소위 캐펙스 투자하고 남은 돈을 그러니까 영업에서 번 돈, 그걸 FCF 프리캐시 플로우라고 하는데 또 안 좋게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오라클은 FCF가 마이너스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공식은 여러 가지 설명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아직은 이러한 현금을 만들어내는 방향성에 대해서 아직은 망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깐 부연 설명을 더 드리면 말씀을 하신 김에 이제 이런 거예요. 시장을 좋게 보는 사람들은 PER을 보면 5,000포인트가 여기였거든요. 8배. 순간적으로 8배를 찍었다 올라온 거예요, 사실. 그러면 이 정도면 과거에 뭐 정말 심각하게 터졌을 때가 나오는 밸류가 나왔어요. 그냥 PER이죠, 이거는. 여기서 중요한 건 PBR로 보면요. 뭔가 고점 신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PBR은 이렇게 비싸니까 안 좋게 보는 분들이 이 그림 갖다 놓고서 고점이 나왔어 얘기할 거고. 뭐 마찬가지로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IT 버블 때 PBR 넘어서 2배가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관건은 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그린 그림인데 PER과 PBR을 놓고서 나름 제가 정의를 하는 건데 결국은 ROE에 달려 있다는 거죠. ROE가. 근데 지금 한국의 ROE가 매우 높아요. ROE는 쉽게 말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주 정책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PBR이냐 PER이냐 뭐가 더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ROE에 대한 방향성이 유지되고 있는가, 지속 가능한가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아직은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방이 아직은 버텨준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 넌 PER 보니까 쌉니다. PBR 봅니다. 비쌉니다. 이거보다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 정책이 더 강화되고 있는가. 그게 결국 ROE의 어떤 부분을 결정할 것이고 또 하나는 나머지 기업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뭐 우리 솔직히 말해주자고요. 돈 버는 거에 60%는 두 업체입니다. 삼성, SK, 우리 이승희 아나운서 항상 보면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데 삼성전자가 네. 저렇게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고 있죠. 과거에도 이렇게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주가가 파지면서 나중에 주가 이익이 꺾이거든요. 이게 과거의 흐름입니다. 네. 결국 그로스 레이트, 성장이 아니라 성장률이 중요한데 결국 저는 하나 보고 있어요, 매일매일. 디램 수출 가격이 유지될 거냐. 이거 아닐까요? 아직은 나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증가율로 봐도.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많은 분들이 저는 질문 던지고 싶어요. 지금 하방을 잡고 있는 거는 그나마 이러한 뭐 유가 물어보시니까 호르무즈가 어떻게 되는 건 불안하죠. 하지만 그거는 지나고 나면 복원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만 만약 이 부분이 꺾여버리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이쪽이 안전해 보이기 때문에 하방이 견고하다 보는 거죠. 그래서 박스권인데 만약에 하반기에 지금 생각했던 반도체에 대한 그로스 성장률이 예상에 못 친다죠. 기대값이 수정되거나 또 하나 미국의 소위 캐시플로가 말라가고 있는데 캐펙스 증가율 자체가 꺾이거나 그러면 하반기는 오히려 더 만약에 하반기에도 유가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나오면 이거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 그렇게 안 나오길 바라지만 그거를 그 세력이 부닥치는 구간이 지금 2분기라 보는데 그래서 전 지금 주식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이 그래도 밀리면 안전판이 좀 보이는 장이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박스권 안에서 참여를 해도 되는 시기가 3, 4분기보다 훨씬 2분기가 편하죠. 가능성이 있는 시기. 지금이 어떻게 보면 편한 이유가 EU예요. 한국이 처한 위치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기했던 게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고민, 어떤 글을 써야 되니까 네. 이 채찍채찍 뒤치다가 미국의 성장의 시대를 읽으면서
한참 우리가 2, 3년 전에 한참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해자됐던 단어가 intangible good이라는 단어예요. 무형재라는 무형자산이 중요해요. 네. 가치에 있어서 무형자산이 너무 중요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를 어떻게 설명하죠? 공장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소위 다 그런 소위 자기가 시설을 안 갖고 있고 브랜드 가치나 소위 기술력으로서 그 기업의 가치가 재평가됐어요. 그게 아까 한 의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 공식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캐시를 이만큼 만드는데 캐펙 투자를 안 하니까 연구개발비 정도 투자하고 안 하니까 나머지를 그러니까 OCF에서 캐펙 빼준 나머지 프리캐시플로가 너무 좋으니까 이걸 다 주주환원해 줬어요. 그러니 미국의 주식들이 난리가 났던 거죠. 근데 요즘 어떻죠? 우리가 현실을 들여다보면 미국의 소위 우리가 그렇게 가끔 가봤던 무형자산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어느 날 봤더니 야, 이게 어마어마한 유형자산을 사들여야 돼. 데이터 센터를 줘야 되고. 그러니까 고객 주주한테 나눠줄 돈도 없어져요. 그게 또 위기로 갈 수도 있는 징후. 그게 결국은 그 돈들을 대출해줬던 소위 그러한 사적 대출 자금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이 그림이에요. 결국 전 세계에서 한국이 왜 좋았냐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제가 이 그림을 갖고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형자산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소위 그 설비 같은 것들. 설비. 이게 이렇게 매력적이 될 줄 알았나요, 저희가? 사실 몰랐잖아요, 저희가. 네. 네. 그래서 그러한 설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의 가치가 재평가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버팀목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투자할 때도 우리는 우리 기업 내에서 이런 설비에 대해서 설비가 효율적으로 이피션시하게 나오는 기업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런 기업들이 그나마 이번에 좋은 기업으로서 우리가 이 박스권에서 사야 되는 기업이 아닐까. 사실 반도체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조선도 해당되고 뭐 전력 장비도 해당되고 뭐 근데 이런 것들이 그나마 이런 차원에서 좀 매력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게 지금 결국 아까 5,000포인트 얘기하셨으니까 이번 박스권의 바닥을 저번에 장중에 5,090인가 갔었으니까 대충 그 정도의 박스권의 바닥을 보시고 상단은 6,300 갔었으니까 뭐 이 언저리를 보신다는 그래서 거잖아요. 뭐 6,000에서 6,500일지 모르지만 그냥 5,000에서 6,000그 언저리라고 보면 왜냐면 엄청 20%니까 꽤 큰 변동성이니까. 이거 많은 분들이 장에 너무 올라서 이게 저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5,000에서 6,000을 간다고 제가 말을 했거든요. 20%예요, 그러면. 그럼 저는 굉장히 세게 말한 줄 알았더니 이게 제가 이렇게 홈런을 치는 거라 표현을 썼거든요. 그게 번트아니냐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 정도로 지금 아까 한 건데 예를 들어서 왜 그렇게 보는 근거 중에 하나 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번에 변동성이잖아요. 미국의 믹스는 많이 안 올라왔는데 한국의 변동성은 이게 왜 올라왔냐면 올라가면서 변동성도 컸고요, 이번에. 그렇죠. 또 하락하면서 변동성이 커졌어요. 네. 그 변동성을 아까 우리 이승희 아나운서께서 매일 처음에 여쭤봤잖아요. 변동성이 위험이냐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우리가 가치를 어떻게 얻냐가 결국은 우리의 위험인데 변동성이 높아졌다가 계속 높아지면 점점 더 심리가 불안해지는데 변동성은 좀 내려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도 많은 시나리오가 있어요. 아침에 기뢰 얘기가 나왔더니 요즘 제가 친한 친구들한테 놀려요. 네가 무슨 기뢰 전문가냐? 제가 아침에 그랬어요. 뭐 기뢰가 무슨 효형이 나오면 그 위험하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쌀데기 없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가 아침에 모여가지고. 근데 거기에 또 뭐가 있었냐면 오늘 파생결제일이어서 외국인들의 의도가 뭐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왜 고민하냐는 거예요, 지금. 지금 중요한 건 그러한 소위 걱정들이 불과 일주일 전에 더 큰 변동성을 키웠었는데 확실히 변동성의 진폭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게 왜 여쭤봤냐면 사실 코스피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5,000이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데 벌써 또 어영부영하다 지금 5,000 한 700 근처까지 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박스권 하는 분들이 어떤 괴로움이 있냐면 예를 들어 이게 대표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5,000에서 6,000이 뭐 이렇게 적당히 움직이면 참 박스권 트레이딩 하기가 좋은데 6,000, 300, 5,000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개인들 입장에서는 참 박스권을 활용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 정도까지 잘 내려가기 쉽지 않아 보이고요. 안만한 우상향이 될 수도 있다 보고 있어요. 이번적으로. 이번 변동성은 저번 변동성 정도보다는 작게 봐도 좋다. 왜냐하면 이 다음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뭐 우리 다 아시는 MDD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고점에서 하락률입니다. 그러니까 MD 고점 대비 하락률 보면 물론 이번에처럼 한 22% 찍었으면 더 마음이 편했을 텐데
여기서부터 요 정도 노릴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거는 금융위기 가는 거고 IMF 때 가는 거고요. 이거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는 거면 이렇게 가겠죠. 40~50%. 2000년 코로나나 뭐 이런 거네. 네. 그다음에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여기서 5% 내외였다는 거예요. 이번 고점에서. 그러면 여기서 5천이 아니라 한 4,600, 700이면 4,800. 예. 그건 더 편하죠. 그렇죠. 4,800이면.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MDD 계산하면서 4,800 오면 지른다고 했는데 5천에 질러도 되는 건데. 이게 5천에부터 물려야 되나? 제 말은 5천부터 사야 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아시잖아요. 그거 다 MDD 서로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4,780이었어요. 정확히. 그걸 또 어떻게 거기서 사? 혹을 계산하더라고 다들. 그래서 내가 야 무슨 4,780이든 5천이든 근데 그날 하루에 5천을 갔다는 게 놀라운 거죠. 90까지 갔었죠. 놀라웠던 사건이죠. 맞아요. 그건 이거는 맞아요.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맞아요. 하루에 하지만 기계적으로 손들은 나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기계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이걸 한번 봤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하단이라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다시 MDD가 이 정도는 안 나올 것이다.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계속 강조드리지만 제가 이제 요새 최근에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아니 형 뭐 저한테 편하게 갑자기 이제 뭐 PER을 누가 이렇게 봐요. EPS 한 5년치 놓고 봐야지. 네. 무슨 우리 한국이 EPS 할애줘도 PER 낮다 하는 게 말이 돼. 마바라처럼 왜 그러냐고 나한테. 그러면 제가 항상 말하는 게 ROE가 너무 강해졌는데 그게 반드시 이익뿐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어떤 주주환원 정책도 자본이 옛날만큼 안 늘어날 그렇죠. 거니까 ROE가 빨라져. 그거를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많이 보여드리는데 결국 이 각도의 ROE 각도의 차이가 생겼다면 이 PBR에 대해서도 과거와 좀 이렇게 좀 유지되다가 변할 수도 있는 여지가. 왜냐하면 한국 PBR이 너무 낮았었기 때문에. 네. 대표님 제가 저 그림을 사실 오늘 미리 보고 와서 궁금했던 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작년부터 정부가 이제 부스트업 정책을 네. 쓰면서 ROE를 높여주고 자본이 늘어나는 속도를 늦춰주는 정책 계속 썼잖아요. 네. 이번에 3차 상업법 개정이 나왔으니까 그냥 주식은 저는 이제 미래를 반영한다고 믿으니까 이제 그에 대한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또 강도는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요, 반문을 드릴게요. 네네.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드디어 발표를 할 거예요. 네. 주주환원 50% 한다고 그랬는데. 원래 프리캐시플로 절반하는 게 몇 년 전부터 하던 거죠. 그럼 우리 계산 한번 해보자는 거죠. 네. 어떻게 계산하냐에 따라 6% 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배당 네. 수익률이. 네.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어닝이 꺾이면 다시 줄잖아요. 다시 줄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내년을 바라보면서 고민할 거고 지금 시점에서는 아까 우리의 거버넌스 개혁, 다시 말해서 ROE를 개선시키는 큰 동력이 그럼 모멘텀이 꺾인 거냐 물어보셨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것들이 구체화되는 일이 더 나올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포트폴리오에서 빼놓지 않아야 되는 섹터가 하나 있어요. 지주회사를 말씀하시죠. 아니요. 저는 증권 은행이에요. 은행, 증권은 은행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우리가 이번에 제가 여러 군데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 KB금융지주 실적 발표한 날을 못 잊어요. 왜냐면 그 전날까지만 봐도 얘네가 이 정도 할 수 있을까? 약간 여력이 전에 비해 떨어졌거든요. 근데 주주 환원율이 54%를 넘어가더라고요. 감액 배당이란 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지속 가능한 이익을 창출하는 어떤 기업 집단이 계속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거죠. 은행이 있고 증권주는 어떻죠? 증권주가 자사주들을 소각하는 걸 진짜 발표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두 섹터는 또 그러한 힘으로서 버티고 있고 또 거기다 이번에 어찌됐든 간에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은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소위 현재의 정치 사회적 환경도 감안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올해 생각보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거는 이 힘이 본격적인 수치로 좀 나오는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멘텀, 그러니까 정책의 모멘텀은 끝났어도 이게 현실화되는 모멘텀 아직 남았다. 우리가 이 현실화 모멘텀을 우리가 한의원이나 저나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약간 의심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업들이 나오는 강도를 보면 이게 제가 봤을 땐 너무 의심하지 말자요. 이거는 저는 이런 말씀도 가끔 드려요. 제가 전에 MBC 100분 토론 갔을 텐데 언론에 네. 줬는데 그때 이제 많이 얘기했던 게 제가 못 잊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 세대의 부를 결정지은 거는 우리 50대 저는 후반이니까 이제 2014, 15, 16에 어떤 결정이 지금의 위치를 바꾸게 했어요. 아파트 산 사람이 돈 벌었죠. 그렇죠. 그때 정부가 네. 최경환 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고 할 때 그냥 질렀던 내 주위의 사람들은 다 지금 노년 표현인데 은퇴 왜 다 먹고 살만해요. 작년이라고 하시죠. 노년 좀 슬프네요. 작년으로 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청년이라 이제. 저는
15, 16과 비슷하게 2015년 16처럼 2025, 24, 25, 26도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가 밑에 깔려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러한 것을 정책이 밀어붙이고 있는데 네. 과거 정부가 선언적이었다면 좀 불안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실망할 정도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아까 한 의원님의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구체화되는 시기가 아니겠는가. 오히려. 그게 모멘텀이 된다. 그게 오히려 더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에 네. 페이지에도 보면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게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라고 받아들이는데 사실 요즘에 또 시장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네. 이제 코스닥 얘기라 물어보시긴 하거든요. 정부가 어쨌든 그런 식으로 기업들의 ROE를 높이는 방법으로 이제 코스피를 어쨌든 5천, 6천을 갔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 코스닥에 있는 뭐 좀비 기업들을 없애고 코스닥 시장을 좀 더 정화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코스닥도 약간 더 정상적인 시장으로 바꾸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 정도의 기대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옳은 견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코스피 정부의 힘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코스피는 밸류가 매력적이었던 거고 네. 코스닥은 여전히 매력적이지 않고요. 네. 특히 이번에 제가 보기엔 그 액티브 ETF의 어떤 ETF는 그 구성 종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물론 코스닥 분 주주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코스닥의 시가총액 규모는 5배가 늘었어요. 네. 지수가 안 올랐을 뿐입니다. 그럼 그 정도로 주의수를 줄일 수 있냐의 질문 던져야 돼요. 500종목을 퇴출한들 주의수가 크지 않은 거라면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시가총액만 커지고 이익은 못 쫓아왔을까? 구성하고 있는 많은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자본 대비 캐시플로 아까 우리가 가치는 미래의 현금을 만드는 능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걸 이제 할인율하고의 관계니까요. 그게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그림을 강조드린 건 한국 증시가 우리가 이제 큰 머니 무브가 오건 뭐건 간에 어떤 나이 든 분이 예금이 많거나 부동산 있는 분들한테 코스닥에 어떤 기업을 사자 하겠어요? 부동산을 하던 사람들은 목 좋은 곳 찾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서울의 강남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더더욱 이러한 상위 핵심 종목, 아까 유형 자산을 갖고 있거나 캐시플로를 만드는 기업, 그 대표적인 게 반도체, 은행, 뭐 증권, 굉장히 조선주, 뭐 이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종목들로 지속 가능한 유동성은 들어올 것이다. 네. 나머지까지 확산 가능성은 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정부에서 하는 코스닥 관련 정책들이 나오긴 하겠으나 네. 그게 작년 올해까지 코스피를 올린 정도의 강도로 주가를 올리진 않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저는 여러 번 그건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알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판단이 다르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코스피에 관해서 거버넌스의 어떤 부분에 네. 있어서는 영향을 좀 인정을 해주신 거니까 사실은 작년을 돌아보면 네. 반도체와 거버넌스가 끌어올린 장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항상 해왔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 올해도 거버넌스와 반도체 속에서 진행이 되는 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버넌스 문제가 다 중요한데 네. 그게 깔린 거는 아까 처음에 가치라는 표현을 우리 한 의원님 잘 지적해 주셨지만 가치가 올라가는 기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음 그림을 제가 네, 이제 네. 뭐 강의할 때 쓰는 그림인데 서로 기업이 뭐 현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을 저희 가치가 있는 기업을 본다면 그런 기업이 좀 밀렸을 때 이럴 때 사고 좀 과할 때 줄이는 이게 기본적인 투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은 지금 이걸 많이 노리세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곳들 이런 것들은 한 번씩 반등이 나오겠죠. 한국의 내수주가 반등해봤자 얼마나 반등을 하겠어요. 이번에 결국 반도체가 좋으니까 보너스 받아서 수업이 많이 할 거야. 뭐 이런 논리 갖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거라는 거죠. 결국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을 해야 되는데 성장이 중요한 건데 성장의 유형은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단순화시켜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고소성장주가 제일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앵무새 같은 얘기들을 다 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이 정도 고속성장이 가끔 나옵니다. 가끔. 2000년대에도 지금은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조선이 그랬었고요. 건설도 그랬고 건설도 철강도 그렇고, 그랬고 그렇죠. 그런 애들. 제가 그걸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당시에 이머징 사이클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게 상장주였죠. 그때. 그렇죠. 그게 2007년까지 네. 그 성장률, 수출 사이클을 보면 어마어마했죠. 그건 편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아직도 반도체를 말을 하는 이유는 이 사이클이 성장률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게 꺾이냐 아니냐를 봐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다시 성장하는 종목들을 찾아야 돼요. 뭐냐면 이게 이제 성장을 하다가 성장이 너무 가파라지면 할 수 없이 꺾여요. 비교가 되는 성장률이니까. 그게 네. 대표적인 게 제가 보기엔 조선이에요.
조선은 성장을 너무 하다가 쉬어가고 있는데 그러셨죠. 이제 그게 재성장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조선도 해당되고 어떤 우리 자원개발 관련된 종목들 좀 해당돼요. 왜냐하면 지금 누가 뭐래도 과거에 비해서 뭐 인플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이 부담스러워졌잖아요. 커머디티 사이클이. 너무 웃긴 게 제가 예. 궁금한 게 어제 물가 상승률 발표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저희 한 재작년, 작년만 해도 물가 나올 날마다 얼마나 난리였는지 제 기억을 나는데 맞아요. 어제는 아무도 안 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참 변화가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걱정이 이 부분이에요. 사실 잘 지적하셨는데 이게 이제 4월이 되면 미국도 유가 올라온 게 반영되기 시작할 거고 네. 올해 뒤로 가면 이 커머디티 사이클이 잘 안정이 안 되는 순간 이게 쭉 코스트로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 코스트가 올라가면 우리가 일본 여행을 간다 치자고요. 비행기 표값부터 오를 거예요. 이제 그렇게 시작됐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번에 낭패다 생각했던 많은 국가들이 각자 자원을 확보하고 싶어하는 경쟁에 들어갔고 이번에 대표적이었던 게 일본 아니에요. 중국이 저리 공격을 해도 미동도 안 해요. 왜냐하면 히토리에 대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 나라가 자원에 대한 어떤 제국주의적 상황이 왔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관련된 것을 나르고 만들고 하는 핵심 인력 중에 하나가 조선이나 수주 사이클. 그러면 여기에는 뭐도 나오는 거냐? 저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신재생 에너지 쪽도 이게 글로벌하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관심이 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는 거는 이제 지금은 아닌데 이번에 아마 이 정도 유가 오르고 나면 케미칼은 작살 날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들이 이제는 정말 빨라질 것 같은데 어떤 업종들이 크게 구조조정되고 난 뒤에도 그때 보는 것도 좋은데 여기는 아직 극명하게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1번 내지 2번으로 지금은 1번이 제일 좋고 하반기로 가서 2번인데 요게 원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전쟁이 터지면서 이게 앞당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소위 다시 성장하는 사이클이. 그래서 최근에 한 4, 5일간은 맨날 어디 방송 나가면 조선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선도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이제 자원 개발을 하려고 한 1, 20년 전부터 여러 번 네. 시도를 했다가 왜냐하면 자원 개발이라는 게 이제 10개 하면 하나 될까 말까 네. 하니까 나중에 또 잘못되는 일이 계속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지금이라도 주식하는 분들이 뭔가 새로운 자원 개발을 한다라는 기업에 대해서도 좋게 봐도 되는 건지 제가 아니면 된 것만 해야 돼.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저도 어떤 분 인터뷰하다가 그분도 어떤 얘기를 해서 제가 또 그날 저녁에 어떤 모임 가서 또 그 토론을 하고 그랬었는데 정말 한 의원님이 이제 이걸 파고드시니까 이런 질문을 하신 건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네. 이거는 결정을 못 내리겠는데 당장 투자하기 좋은 기업은 많지가 않다고요 국내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 과거에 투자했다가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는데 살아나는 게 그나마 매력적이에요. 네. 뭐 떠올리시는 기업 몇 개 있으시죠? 아니 옛날에 뭐 포스코인터 같은 회사가 네, 미얀마 맞아요. 같은 거는 잘 됐는데 사실 그것도 제가 그 종목을 몇 년 커버해서 잘 아는데 대우인터잖아요. 예, 그게 그거 하나 잘 된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잘 안 됐거든요. 근데 그게 워낙 잘 돼서 뭐 이렇게 된 건데 그런 거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좀 어려워요. 사실 일본처럼 장기적으로 자원 개발을 많이 안 해왔기 때문에 여기는 기업이 협소하죠. 그나마 그렇지만 그나마 과거에는 그렇게 잘 되지 않았던 거라고 생각했던 거 마저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건 원래 좋았던 거고 그렇죠. 걔네들이 여러 개 해놓은 건데 막 안 되고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한의원님이 여쭤보는 너무 거예요. 많이 알으셔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쭤보면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그런 건? 그런 시도를 한 기업 자체가 다 좋다 봐요. 오케이. 예, 지금은 한의원님이 많이 아시니까 그 사업성을 아시니까 이런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 사업성의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가 BEP가 안 나오는 줄 알았던 사업장들이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순간 그 기업들의 가치가 재평가되지 않을까. 시도를 많이 해놓은 애들이 일단은 그래도 지금 정도에서 나쁘게 볼 필요 없다. 그렇죠. 그 많지 않으니까 한국에는 그게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또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화면에 그냥 띄워주신 것처럼 답안을 띄우신 것처럼 예. 2026년 상반기까지는 고속 성장주, 원래 하반기부터는 재성장, 실적 회복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올해 계획은 이렇게 짜면 되는 원래 이랬는데 네. 전쟁이 나면 재성장주가 빨라지는 것 같고 네. 3번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 정리되는 강도가 사실 솔직히 말씀해 하반기에는
좀 케미칼도 좀 돌지 않을까. 그동안 안 좋았던 것들. 근데 뭐 유가가 이렇게 올라와 버리는 순간 이거는 소위 레벨 자체가 또 달라지니까 고민이 좀 커져요, 솔직히 말하면. 저기 근데 재성장주 중에 이제 조선, 전력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주식들이 방산도 마찬가지고 사실 주식이 좀 비싸긴 하거든요, 밸류에이션이.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배 비싸죠. 그래서 쉬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멀티플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멀티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멀티플은 뭐 PER이면 프라이스와 어닝의 비율일 뿐인 거예요. 네. 상대적 데이터예요. 네. 상대적인 거는 결국 멀티플은 성장을 하는 순간 떨어지긴 하겠죠. 그렇죠. 성장이 있냐에 없냐에 대한 고민을 그걸 제가 왜 여쭤보냐면 네. 참고로 저희 구독자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윤 대표님이 현대건설의 아버지십니다. 아주 쌀 때부터 얘기하셔서 지금 주가가 한 3-4배 올랐는데 그때는 이제 누가 봐도 주식이 쌌고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엄청 올라서 사실 밸류에이션으로는 너무 비싸졌지만 원전이 붙어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한 저는 대표님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성장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네네네. 이제 당연히 고밸류에 대한 고민인데 고밸류가 정당화될 만한 다른 게 성장이 있어야 나와요. 돼요. 그렇죠.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성장이 뭐냐? 네. 결국은 제 생각에 중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밖에 없는. 네네. 저는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와, 도대체 당신은 갑자기 왜 요즘 주식 사라고 하냐? 밀리면 유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건 상수가 된 거예요. 언제 그러니까 끝나도 끝나지 않은 듯한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가 생각했던 유가 레벨이 좀 바뀌었을 때 우리가 많은 기업가들은 그에 적응하기 위한 시도를 할 텐데 그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다시 이런 사이클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저는 원전도 더 할 것 같고 네. 제가 안 보던 풍력도 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잘 안 되지만 글로벌하게 시도가 많이 나올 것 같고 또 하나 누가 뭐래도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한국의 결국 물류를 확보하기 위한 건조도 많이 들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멀리 다녀야 될 것 같거든 이제는 배를 더 크게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러한 이슈들이 소위 지금까지 멀티플을 막아왔던 그런 고밸류가 됐다는 거는 멀티플이 더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정체되어 있었는데 멀티플 주죠. 그래서 전 재성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반도체 좋은 건 알겠지만 그럼 또 뭐가 더 있냐 물어본다면 결국 이쪽에 성장을 찾아본다면 저는 그래도 좋은 기업이 싸진 않지만 적절한 가치에 와 있는 게 많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안에 건설 업종도 왜냐하면 요즘에 당연하죠. 외국인들이 좀 사는데 사실 그거 제가 뜯어보니까 사실 현대건설의 매수가 좀 많은 거지 다른 건설주까지 막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현대건설을 여전히 좋게 봐요. 네, 근데 그 쌀 때 그거 사셨은 분들 4배 났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아니 분들은. 뭐 그건 다 중요한데 현대건설 왜 좋냐면 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네. 원전에 관해서 물론 두에빌 같은 게 본진이지만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거에 관한 노하우는 생겨 있고 그 현대건설 외에도 관련된 업체들도 괜찮고 또 하나 은행이 좋아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건 무슨 말이냐? PF가 끝나간다는 거예요. PF 부실이. 아파트 같은 거는. PF 부실이 끝나간다는 거는 그리고 최근에 어찌 됐던 건설도 괜찮게 보는 이유 중에 많은 것들이 캐파 증설을 하거나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유형자산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그럼 거기에 관련된 여러 인프라 투자에 관련된 기업들이 뭐가 있냐 지켜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래서 건설도 그러한 소위 재성장 중에 하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현대건설만 좋지만 나머지는 사실 거의 안 오르긴 했지만 시간은 이런 건 별로죠. 걸리겠으나. 아파트 뭐 이런 건 별로죠. 아, 오케이. 그러니까 표현이 삼성 엔지니어 같은 거 존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건 이제 해외를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건설이 같지가 않잖아요. 솔직히 그걸 나눠서 보셔야죠. 아. 그렇게 본다 그 업체들은 상당히 투자 관련된 사이클에 멀티플 상향 요인이 생길 수 있다. 그것도 재성장주에 들어간다는 예. 거죠. 혹시 저 실적 회복주에 내수주도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게 내수주에 해당되는 게 이 그림이었어요. 사실. 아, 그러니까 본질 가치가 있으면 너무 싸져 있었기 때문에 네. 복원됐을 뿐이라는 거죠. 이것이 성장으로 가기에는 인구도 안 맞고 내수 애널리스트 싫어하실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그래도 저희 그러니까 저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이 현대백화점 이런 거 좋아하는데 우리가 한번 질문 던지자는 거죠. 옛날처럼 바글바글해질 거냐. 그래서 기껏 갖다 댄다는 게 일본의 백화점 좋아진다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이거는 성장이라 보기가 그냥 복원으로 보는 거죠. 우리는 한국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걸 칠 수밖에 없는데 아직은 일본에 있는 반도체와 뭐 IT에 해당되는 것도 그다음에 재성장주 정도가 지금 우리가 박스권 하단에서 샀어야 되고 지금도 올라가는 구간에서 봐야 되는 곳 아닐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제 슬슬 또 마무리할 시간이 그러니까, 다가오고 벌써 시간이 있는데 세상에. 40분 한 5분 정도는 그래도 있습니다.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그동안
장이 뭐 지수로 따지자면 지금도 예전 작년을 생각하면 올라왔지만 올라 있어요 여전히. 워낙 또 지수가 많이 올라 있다 보니 약간의 상실감은 있지만 그 전에는 사실은 자산 중에 대부분을 좀 주식에 할애할 것을 추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러면 요즘 같은 장에서 자산 배분은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배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기관 투자가는 거의 주식을 사야 돼요. 맡긴 돈이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포기는 적절한 선에서 현금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현금은 주식이 오르지도 빠지지도 않기 때문에 한 20-30% 정도. 그렇죠. 그 정도가 어차피 버퍼를 두는 게 우리가 그러니까 주식을 다 팔고 다 살려고 하니까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 여긴 고점이니까 고점에서 다 팔고 저점에 다 사고 이게 알 수 있다면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저 사기꾼이라 봐요. 근데 말할 수 있으면 여기서 얘기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는 구간과 파는 구간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현금을 갖고서 네. 하도록 하는데 만약 여기서 오늘 이러다가 이렇게 좋게 말했는데 내일 갑자기 미국이 폭락하면서 다시 5천이 깨져요. 맞아요. 그러면 그때 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런 장세가 가장 중요한 자산 배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식 70에 현금 30 정도? 한국 20 정도예요. 지금은 주식이 저는 매력적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MDD로 저점을 쳤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약간 개인 경험인데 제가 항상 현금을 웬만하면 20-30%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데 뭔가 마음에 드는 게 생겨서 이렇게 또 다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방송을 하고 딱 이제 다음날 장이 열리면 이런 말씀들이 막 스쳐 지나가면서 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할 때도 있고. 그러면 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비중을 유지하기 위해선 사실은 동시에 수익 분거를 현금화 차익 실현해야 된다라는 뜻도 함의하고 있는 게 제가 아닌가 그런 싶기도 것까지 해요. 말씀드리기는 그거는 기술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보다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종목 수를 제한 두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늘리지 말아라. 5종목 정도죠. 그러니까 그걸 살 거면 적절한 수량을 유지해야 되지 삐질삐질 사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5종목 정도는 의미 있는 수량을 살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도 저거 요만큼 사고 해봤자 그게 무슨 스트레스만 받지 무슨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4개에서 5개다. 그렇게 정해놓으시면 이건 빼고 이걸 넣는 방법으로 할 수 있겠죠. 그 5개 중에 하나가 현금이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진짜 시간 너무 없지만 채권도 물어보신 분들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장기채, 단기채 나눠서 제가 보면 장치가 올라갈까 봐 걱정해요. 그러니까 장기채 가격이 떨어질까 봐, 금리가 올라갈까 봐. 네. 그게 아까 맨 처음에 그 식을 보여드렸던 배경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 이창용 총재가 이번에 얘기했던 게 그 금리 올라가는 게 약간 우리나라 펀더멘털하고 괴리가 있으니까 이런 외부적인 요인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건 약간 비전통적인 방법으로도 대응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결국은 매입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막는 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시장을 카메이 개입해서 할 수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시장에 앞서 더 큰 시장이 미국인데 네. 미국의 장기채가 불안불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좀 지연이 되면 미국이 그 엄청난 소위 전비에 대한 국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거기다 또 하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슈가 하나 있죠. 5월이 되면 우리가 좀 있으면 3월 청문회가 열려요. 연준의장. 그때 청문회 이번에 한다더니 좀 늦어지네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장기채 얘기가 나올 것 같거든 거기서. 나요? 어떻게 네가 장기채 할 거냐 했는데 답을 못 할 것 같아요. 답이 없잖아요, 사실. 할 수 있는 양쪽 매입하는 거 외엔 답이 없죠. 뭐, 그걸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네. 원래 대차 대표 정책을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네. 거기서 약간 제가 걱정되는 4월에 약간 네거티브 포인트 그걸 좀 그쪽으로 보고 있어요, 사실은. 네. 금리 걱정 좀 하시고. 예. 네. 4월에 그게 좀 우려 요인입니다, 사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네. 정말 마지막으로 뭐 일부 자체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하는 말씀이시긴 했지만 마지막으로 좀 이것만은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당부하실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해. 저에게 다짐했던 말이에요. 독자적 견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해 대중에 맞서라는 얘기까지는 아니지만 스스로 생각하셔야지 누군가의 윤주저가 와서 떠들었다 그 의견이 중요해요. 스스로 반문하십시오. 저보다 잘 아시니까. 아니죠.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맞아요. 저도 반성하면서 내 스스로 맨날 헤드라인 뉴스에 휘둘리지 말고 내 독자적 견해를 가져야겠다가 매일매일 저도 다짐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독자적 견해를 다시 한번 좀 마음에 새기면서 일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이 시간 윤지호 경제평론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항상 네. 몇 번 얘기 드리지만 들은 거를 조금 비판적으로 얘기해도 돼요. 저는 보통 이제 질문을 하거나 답을 끌어내려고 할 때 오는 분들의 의견에 거의 반대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의견을 다양하게 들려드리기 위해서. 그럼 들어보시고 절대로 저희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다르게 생각해봐야지라는 과정을 꼭 거치셨으면 좋겠다라고 봐요. 예를 들어 뭐 지난달이나 저저번 달에 우리 김민수 대표나 우리 윤지호 대표님이나 다 현금 가져가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맞아요. 그리고도 주가가 사실 많이 오르긴 했었어요. 한 10% 이상.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현금이 있었던 분들이 지금 좀 마음이 편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생각은 우리가 하는 게 어떨까라고 저도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봅니다. 네. 독자적인 생각의 마련의 시작은 일단 한번 들은 거에 대해서 반대편의 소설을 항상 비판을 해보고 네, 네. 그런 걸로 한번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또 한상희 의원님의 네. 말씀이셨고요.